안녕하십니까. 르크레의 오창훈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로우 스피드 시리얼 신호를 어떻게 디코딩하고 오실로스코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것이 디버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디버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스를 찾는 방법하고 그런 소스를 찾았을 때 추가적으로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트리거 스캔을 이용한 디버깅이라고 정했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그 디버깅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디버깅에서 트리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 건가 하는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또 실제로 스코프에는 굉장히 많은 트리거 기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엔지니어분들께서 직접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스캔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상적인 신호로부터 이상 펄스를 포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트리거나 또는 트리거 스캔을 통해서 스캔된 그런 이벤트들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찾을 것인가, 또는 트리거를 통하지 않고 그런 그 이상 펄스들을 포착할 수 있는 웨이브 스캔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계신 것은 기본적인 어떤 회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클럭에 글리치가 있거나 또는 런트 신호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정기적인 엣지 시간에 맞춰야 될 그런 엣지들이 시간을 어겼을 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가설이 설정되고 나면 반드시 그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신호를 찾게 되면 과연 이 문제는 얼마나 자주 또 이게 추가적으로 다른 회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없애는 과정이 기본적인 디버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디버깅을 할 때 어떤 가설을 세웠다면 그런 가설의 신호가 실제로 존재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관측하는 게 스코프에서 잔상을 남겨가지고 그런 신호가 존재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트리거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에러 신호의 특정 신호만 골라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속도가,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해야 될 신호의 속도가 100메가, 200메가 그 이상에서는 엣지만 검색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모드에서는 효과적으로 어떤 디버깅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트리거라는 건데요. 디버깅 할 때 트리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베타 트리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베타 트리거라고 하면 좀 생소한 단어로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정상적인 신호들을 제외한 모든 신호들을 저는 베타 트리거라고 여기서 정의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또 트리거를 하다 보면 많은 엔지니어 분들께서 너무 정의에만 집착하고 계세요. 위스 트리거면 펄세 이상, 인터벌 트리거는 주기의 이상, 이런 식으로 정의에 너무 집착하시는데요. 실제 트리거는 에러 신호를 가장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너무 정의에 집착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버깅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베타 트리거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베타 트리거라는 것은 제일 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상적인 파형을 제외한 다른 신호, 결국에 예를 들어서 펄스 폭이 나온다면 펄스 폭이 100나노에 한 번씩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마진이 있을 거고요. 그 마진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경우를 모두 베타 트리거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베타 트리거를 하기 위해서도 소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또 가능하면 굉장히 많은 가설들을 세워놓고서 검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설을 세우기 위한 기본 단계로는 근거를 찾아야 돼요. 이게 과연 어떤 식의 문제가 있었을 건가. 예를 들어서 펄스 폭을 직접 메저먼트를 해보고 또 그것을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분포도를 보시면 이 소스가 얼마나 자주 또는
드물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제가 히스토그램에 대한 그 모양을 한 4개 정도 올려놨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걸 보면 보통 이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한쪽은 굉장히 많은 분포가 있고 한쪽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트리거를 이용해서 가장 적합하게 저는 소스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벤트들이 가장 적은 쪽에 트리거를 맞추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3가지의 녹색으로 다른 히스토그램들 모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가우시안 모양은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에 나온 이런 형태들은 보통 사인 웨이브나 또는 스퀘어 형태로 모듈레이션 된 형태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그 히스토그램 형태인데요. 이런 2가지의 경우라면 트리거를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직접 트랙,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는 이런 추가 분석 툴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디버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버깅에서 쓸 수 있는 베타 트리거 예를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리거 기법 중에 하나가 엣지 트리거일 건데요. 엣지는 간단하게 어떤 레벨에서 신호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2가지의 형태만 가지고서 트리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엣지에서도 윈도우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 윈도우는 뭐냐면 정상적인 앰플리튜드 범위를 넘어섰을 때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2 부분입니다. 윈도우 범위를 넘어서는 상승 또는 하강 범위 모든 부분에서 트리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앰플리튜드 또는 서지들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가 아니라면 스마트 트리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스마트 트리거 기법 중에 펄스 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펄스 폭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범위, 오른쪽에 보면 제가 트리거라는 동그라미를 안쪽하고 바깥쪽에 넣어놨는데 파란색 부분이 지금 마진 부분입니다. 마진보다 적거나 또는 마진을 넘어선 범위에서 트리거 양쪽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베타 트리거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정상 마진 안쪽 또는 그보다 더 커진 그런 펄스들을 모두 한꺼번에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셋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주기나 또는 펄스 폭이 지금 2번 겹쳐 있는데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기가 정상 주기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승 엣지들만 보면 엣지가 나오는 시간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500메가라면 2나노마다 엣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보다 더 늘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 보면 엣지가 없어지는 경우를 보통 드롭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보다 엣지가 멀게 나오는 경우에 드롭 아웃이라는 그런 트리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드롭 아웃이나 펄스 폭 또는 윈도우 트리거를 이용해서 여러 번 적용을 해보신다면 쉽게 어떤 에러 이벤트들을 기본적으로 포착할 수는 있습니다. 이 지금 기본적인 이런 트리거 기법 외에도 다른 12가지 이상의 스마트 트리거를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펄스 폭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0피코까지 최하로 설정해서 펄스 폭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트 펄스나 라이징 엣지가 늘어진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트리거를 할 수 있는 런트, 슬루, 또 윈도우 트리거가 있고요. 또 2 파형 사이의 어떤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는 레퍼런스 신호가 되고 그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 퀄리파이 퍼스트나 퀄리파이 엣지 이런 트리거를 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속 시리얼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스큐어C, 스파이, 캔, RS232C 등등의 이런 트리거를 사용할 수 있는 시리얼 트리거 기법이 있고요. TV 신호 굉장히 많은 이런 트리거 기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과연 이렇게 많은 12개, 최소한 20가지 이상의 트리거 기법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일일이 적용을 해서 이 가능성이 희박한 발생
빈도가 드문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포착할 거냐. 일일이 적용을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기법은 트리거 스캐닝이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트리거 스캔을 이용하게 되면 오실로스코프에서 정상 신호를 트레이닝하게 되고요. 그러면 정상 신호를 벗어나는 굉장히 많은 가지의 경우들을 스코프에서 트리거 설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마다 각각의 트리거를 적용하면서 에러 신호들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데이트 속도에 관계없이 이 드문 신호들만 중점적으로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런 신호들을 포착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모드들은 일반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다른 여차의 기능들을 모두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사용할 수 있고요. 메모리도 짧게 또는 아주 긴 메모리 상태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소스가 발견이 되면 이 트리거 소스가 과연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또 어떤 파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시퀀스나 웨이브 스캔하고 동시에 적용해서 사용하면서 디버깅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스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트리거 스캔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건데요. 왜 트리거 스캔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사용자들이 에러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서 드는 노력들, 결국에 여러 가지 스마트 트리거의 그 조건이라든가 엣지 트리거의 조건들을 일일이 설정해 가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스코프에서 미리 그런 셋업들을 자동으로 파인딩 해주는 기능입니다. 크게 지금 이 화면에서 보면 왼편부터 3개의 칼럼이 있는데요. 보시면 어떤 소스에서 내가 트리거를 할 거냐, 그리고 트레이너라는 지금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트레이너를 켜게 되면 스코프에서 자동으로 정상 펄스들을 측정을 하고 그 측정을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보이는 것처럼 트리거가 가능한, 그러니까 정상 펄스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을 리스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트업한 이런 조건들을 일일이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자주 하게 되느냐는 제일 아래쪽에 보는 듀얼 타임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는 100ml에서부터 수초까지 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해지면 각 트리거 조건마다 매 100ms 또는 매 500ms마다 그 조건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스코프가 정상적인 신호로부터 트레이닝, 결국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검색하고 그 정보로부터 비정상적인 신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서 트리거를 설정하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매 이벤트들을 트리거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중에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고, 물론 여러 개 조건에서 한꺼번에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리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른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트리거 스캔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정상적인 펄스들을 한 화면에 포착을 한 거고요. 아래쪽에 보면 듀얼 타임부터 트리거 리스트 여러 가지가 쭉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칼럼에 보시면 어느 소스를 결정할 건가 하는 거하고요. 트레이너라는 버튼이 있네요. 트레이너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레이너를 열게 되면 트레이너에서는 엣지를 검색할 거냐, 위스를 검색할 거냐, 런트, 기타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이 첨가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 5가지 조건에 의해서 신호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나는 신호를 트레이닝 시키겠다 하고 스타트 트레이닝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스코프에서 엣지 조건 2개, 그러니까 정상적인 앰플리튜드를 넘어선 범위, 그리고 글리치 조건, 런트 조건, 이런 조건들을 약 기본적으로 10여 가지 이상의 그런 조건들을 셋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지금 100ms마다 검색을 하겠다라고 스타트 스캔을 누르게 되면 스코프가 이때부터 일정한 시간을 지나가면서 스캐닝을 하게 되고요. 최종단에 보면 스탑 온 트리거에서 지금 런트 조건 3.77V에서
1나노세컨드보다 큰 펄스가 포착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지금 화면의 중앙에 런트 펄스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트레이너가 설정한 값 이외에 내가 특별하게 내가 알고 있는 신호를 드롭아웃을 적용해 보겠다. 그러면 애드 뉴에서 추가적으로 트레이닝할 그런 신호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조건을 트리거로 셋업을 내려주겠다. 로드 셀렉티드 아니면 이 중에서 요것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딜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들을 설정을 하고 그 조건 내에서 계속 스코프가 그런 신호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리거가 일단 포착이 되면 그 다음에 단순히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노멀 트리거 조건을 설정하게 된다면 노멀 트리거 버튼을 바로 눌러주게 된다면 화면 오른쪽 위에 지금 조건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 조건에서 계속해서 같은 펄스들, 현재 런트가 있지만 런트의 펄스 폭들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각 펄스들의 폭들, 이 조건에서 어떠한 다른 모양들이 있었는지라는 것들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 스캔에서는 정상적인 신호들을 뺀 나머지를 보고요. 또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에서 쓰고 있는 엣지만을 관측하고 엣지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들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을 가장 빠르고 쉽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엔지니어들 2시간, 3시간 동안 기다렸던 어떤 에러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봤던 이런 신호들이 포착되었다면 그 다음 진행해야 될 게 과연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에러 신호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뭐 1시간에 한 번인지 또는 1분에 한 번씩인지 또는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주기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이 시퀀스라는 기능인데요. 이 시퀀스는 기본적으로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메모리를 분할해서 필요한 신호들만 디스플레이를 해주기 때문에 업데이트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 정상적인, 그러니까 제가 디버깅을 할 때는 필요 없는 신호를 포착하지 않고 원하는 파형들만 또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얘가 하루에 1시간이 걸리든 하루에 10번이 오든 또는 1초에 뭐 100번이 오든 이런 신호들을 포착해서 주기나 이런 것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는 그때그때 파형들을 주밍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분석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세그먼트를 통해서 지금 세그먼트는 메모리 분할 상태인데요. 메모리를 10개 정도로 지금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세그먼트 하나당 메모리 한 개당 10만 개의 샘플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각 세그먼트는 200 마이크로세컨드마다 한 번씩 포착해서 집어넣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받았던 그 런트 조건을 이용해서 그런 신호를 포착한 거고요. 그래서 한 화면에서는 제일 위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쭉 이어져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세그먼트 메모리를 10개를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각각 10개의 런트만을 포착을 해 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보이는 게 10개 중에서 세 번째 파형을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7번째 파형을 확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세그먼트를 비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런트의 펄스 폭들도 다를 뿐만 아니라 주기들이 서로 첫 번째, 세 번째, 7번째, 10번째 주기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이벤트들은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느냐라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모드를 다른 걸로 바꿨어요. 모자익 방법이라고 해서 각각의 그 두 디비전에 한 개의 시퀀스들이 들어가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10개를 나란히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지금 타임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들은 언제 포착이 됐느냐, 절대 시간입니다. 뭐 2008년 7월 3일 몇 시에 포착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칼럼에 있는 것은 첫 번째 이벤트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냐라는
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각각의 세그먼트 간의 시간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버깅에서는 아마 세 번째 칼럼에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 198ms 정도 되는데요. 198mm면 1초에 대충 해서 200ms, 1초에 5번쯤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주기로 본다면 5Hz마다 얘가 이런 런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니멈 2개에서부터 최대 15,000개, 2만 개까지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러가 발생이 됐다면 이 시퀀스로 해서 1,000개, 10,000개를 해놓고 바로 실험실에서 그냥 퇴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전에 내가 모든 것들을 포착해놓고 엔지니어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캐닝을 통해서 트리거 소스를 포착하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포착된 신호들을 좀 더 어떻게 파형들을 보면서 매 시퀀스마다는 매 이벤트마다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하는 걸 관측할 수 있는 웨이브 스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웨이브 스캔 같은 경우는 사실 트리거하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트리거하고 같이 사용이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디버깅할 수 있는 소스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관측 방법입니다. 모든 르크로이스코프에 모두 다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파형의 모양 또는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약 100여 가지의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그 파라미터를 모두 사용해서 특정한 조건보다 벗어났거나 또는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파형들을 검색해주는 아주 훌륭한 그런 디버깅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싱글 트리거 또는 노멀 트리거에서 계속 신호를 받으면서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여기서 포착된 모든 신호들은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그램이나 또는 파라미터 측정, 트랙 모든 방법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디버깅에서 아주 좋은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접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웨이브 스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런트나 또는 넌 모노토닉 선분, 엣지의 엣지 타임들을 기본적으로 관측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트리거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신호를 스캐닝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트리거는 약 2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20가지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파라미터만 해도 10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능들을 이용해서 파형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샷에서 포착한 것도 가능하고 또는 실시간 입력을 받으면서 특정한 조건의 신호들이 들어왔을 때 펄스를 외부로 준다든가 또는 어큐션을 멈춘다든가 파형을 자동으로 저장한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고요. 또 스캐닝을 해가면서 파형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바로 사용자가 히스토그램을 셋업하지 않고도 스캔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펄스폭을 내가 관측하고 있다면 펄스폭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히스토그램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펄스폭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봤을 때 그 관점에서 엣지를 보고 있다면 엣지의 관점, 펄스폭을 보고 있다면 펄스폭의 관점에서 각 파형들을 누적해주는 기능이 있어서요. 어느 정도 신호들이 떨리고 있는지까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제일 위쪽에 있는 노란색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신호들이 요에 쭉 있네요. 쭉 요 안에서 지금 검색하고 있는 모드는 펄스 폭을 보고 있고요. 펄스 폭 중에서 내가 특정한 범위, 평균 195 마이크로 세컨드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델타 범위가 이 정도다.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허용하고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조건들을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범위를 입력하고
이 범위 밖에 존재하는 모든 펄스를 지금 검색을 하고 있고요. 이 검색을 통해서 굉장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노란색 펄스를 보면 굉장히 좁은 펄스예요. 수십 나노죠. 왼쪽 테이블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펄스들을 지금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쪽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 표시가 된 파형이 이러한 펄스폭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펄스는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신호를 통해서 얘가 어떻게 누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스코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버티컬 측정 또는 타이밍 측정의 모든 펄스 측정법들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신호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라이징 엣지가 중간에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라이징 타임이 정상적인 것보다 느려지는 걸 찾는데 정상적인 범위를 여기에서는 결정하지 않았고요. 레어리스트 이벤트라고 해서 가장 느리거나 또는 가장 빠른 두 개의 이벤트만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에서 현재 가장 느린 이벤트를 확대를 했고요. 이런 테이블이 굉장히 많게 수십 개까지 수백 개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용 노브를 이용해서 스크롤 해가면서 각 파형들을 하나하나 스캐닝하고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스캔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펄스들을 측정했을 때 측정 값들보다 지정한 값보다 작거나 크고 또는 정상적인 범위를 델타로 해서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입력하고 이 조건에 맞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외부로 펄스를 줄 거냐 아니면 어큐션을 멈출 거냐 거의 트리거하고 싱글 트리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자동으로 저장할 거냐 소리를 내줄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줄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스코프에서 항상 붙어 있지 않더라도 얘가 자동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파형들을 저장해 놓으면 후에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닝할 수 있는 모듈은 파형의 모양으로 하는 엣지, non-monotonic, 런트, 메저먼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메터를 이용해서는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에 맞았을 때 트리거 액션이라고 해서 펄스를 주고 멈추고 이미지를 저장하고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웨이브 스캔을 통해 가지고 드물게 발생하는 현상들을 포착한 거고요. 첫 번째는 라이징 타임이 늘어진 경우, 두 번째는 모노토닉, 그러니까 엣지가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한 경우를 포착했고, 세 번째는 펄스 폭이 정상적인 신호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직접 200MHz 신호, 클럭 신호에 약 25초마다 약 5개의 런트나 또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얘가 트리거 스캔을 이용해서 트리거를 하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MHz 신호가 예를 들어서 그 안에 1초에 한 번씩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200메가면 100만, 1000만, 억, 10억, 20억 개의 이벤트 중에 한 번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20억 개가 25배가 있고요. 굉장히 긴 시간에 한 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검색하는 방법에서는 이런 신호를 보기 위해서는 4시간, 3시간, 아주 장시간 동안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엣지로 검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현재 20만 번, 40만 번인데 그건 달리 말하면 400kHz, 200kHz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00배 빠르고 그럼 0.01% 전체 엣지에 굉장히 적은 엣지들만 관측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시간에 걸려서 관측을 해야 볼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을 어떻게 관측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사용한 모델은 웨이프로 760GI라는 모델을 사용했고요. 지금 약 25초 정도 누적한 화면입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라는 런트 펄스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펄스들을 어떻게 포착을 했는지 한번 트리거 스캔에서부터 웨이브 스캔까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트리거에서 이미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떤 소스들을 쭉 포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중간에 펄스 폭이 네거티브에서 어느 정도 값보다 컸을 때라는 조건에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파형의 중앙에 어떤 이벤트들이 쭉쭉쭉쭉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모드는 굉장히 긴 타임베이스에서 관측을 한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벤트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미 스탑 트리거에서 트리거를 해준 겁니다. 엣지 모드에서 누적을 했다면 이걸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4시간 이상은 기다리셔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현재 시퀀스 기능을 이용해서 5개 정도 받았어요. 5개라면 5개를 포착하는데 약 1분 30초 정도, 그러니까 70초, 90초 이내에 5개를 포착을 했고요. 이 5개 이벤트들이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현재 이 모드는 오버레이라고 해서 누적해서 보는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을 해서 지금 같은 쪽에 지금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이 5개 이벤트들을 줌밍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번째인지 표시가 되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국에 이 뒤쪽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줌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초에 한 번씩 신호가 들어왔으면서 그 25초마다 런트가 동시에 5개가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드가, 그죠? 줌밍을 통해서 각각의 이벤트들, 몇 번째, 각각 이벤트를 서로 다른 부분을 보고 있으면서 똑같이 커서를 이용해서 메저먼트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25초마다 발생하면서 각 런트 이벤트마다 약 54나노세컨드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각 이벤트들은 현재 25초, 매 25초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27초, 27초, 27초.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27초, 첫 번째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25, 25, 25. 해서 전체 5개가 25초마다 한 번씩 발생했는데 각 25초마다 런트가 저렇게 매 50나노세컨드인가요? 그만큼씩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를 웨이브 스캔에서 적용을 하고 확대를 해본 경우에 런트의 그 앰플리튜드하고요. 런트 펄스의 앰플리튜드하고 각 앰플리튜드,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4나노 정도 됐는데, 그죠?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5번째하고 6번째에서 확인해 봤을 때는 약 2배 정도 걸려서 런트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매 런트 이벤트마다 보다시피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서 아주 찾아보기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 스캔은 어떤 업데이트 속도, 그러니까 노멀한 신호들의 업데이트 속도보다는 드물게 희박하게 발생하는 어떤 에러 신호들을 아주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하면서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 어큐션을 모두 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메모리에서 또는 짧은 메모리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웨이브 스캔 또는 디코딩, 파라미터 측정, 파라미터를 이용한 트랙, 히스토그램 모든 정보들을 총동원해서 디버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으로 그런 소스들을 찾아줄 수 있는 디버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스텝 단계를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또 실제 디버깅을 하고 또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 엔지니어들에게 수시간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트리거 스캔을 제공하는 이 스코프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속, 고속, 제가 말씀드린 저속이라는 것은 수십 킬로 또는 수백 킬로, 수메가 단위의 이런 시리얼 신호들, 그리고 동시에 2.5기가, 1.5기가의
하이스피드 신호까지 동시에 다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입력단이 55옴, 1메가옴 동시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신호를 모두 받아서 저속 신호하고 어떤 컨트롤 신호하고 실제 하이스피드 신호하고의 시간 차나 또 이런 것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스캔에서 포착된 신호를 가지고서 지터 분석 또는 트랙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그런 디버깅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 굉장히 긴 메모리의 신호를 트리거 스캔에서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주 지터 성분을 트래킹을 해서 신호가 노란색처럼 서서히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성분이 있다라는 걸 파악하고요. 이 신호를 그대로 FFT를 통해 가지고 약 주파 성분, 그러니까 9.9km마다 이런 신호들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에러의 소스들까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들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웨이브 스캔하고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사용한 이런 스코프는 지금 웨이브로 760GI라는 이런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디버깅하는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임 베이스나 볼티지 또는 트리거 셋업을 했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적용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메모리가 128메가 정도 제공이 되는데 모든 메모리를 모두 다 프로세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코프에서 포착된 모든 데이터들을 초당 약 500mbps 속도로 데이터들을 PC로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PCI 익스프레스의 4레인의 이런 데이터 전송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오늘 주제로 해서 설명드린 데도 디버깅 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트리거 스캔을 이용해서 드문 현상들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고요. 또 55옴하고 1메가옴을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속, 고속 또는 컨트롤하고 그거에 상응되는 그런 신호들을 한꺼번에 모두 다 포착을 하고 서로의 연관성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에서는 또 특별하게 업데이트를 빠르게 해주는 모드, 웨이브 스트림이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이 웨이브 스트림 모드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가 100K일 때나 1메가일 때나 10메가일 때나 거의 같은 속도로 신호들을 업데이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신호를 누적해서 엣지 모드를 해서 해주는 모드도 굉장히 빠르게 신호들을 관측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기본적인 디버깅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가설을 세우고 또 그걸 검증하고 또 검증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출발은 트리거입니다. 엣지를 업데이트하는 것보다는 트리거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포착하는 게 좋고요. 그 트리거를 적용하려면 엔지니어가 직접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 오실로스코프에서 자동으로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벤트를 포착할 수 있는 트리거 리스트를 셋업해 줄 수 있는 트리거 스캔, 그리고 그 트리거 스캔에서 포착된 데이터를 또 일반적인 노멀 트리거나 또는 시퀀스 트리거를 이용해서 파형을 관측하고 또 시간에 관련된 그런 주기성을 파악하는 방법, 또 웨이브 스캔을 이용해서 에러들이 존재할 경우에 어떻게 신호를 멈춰주고 데이터를 세이빙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파형들을 어떻게 히스토그램 또는 트랙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트리거 스캔을 이용한다면 사실 굉장히 시간과 에러가 과연 왜 존재하는지 칩을 계속 바꿔보는,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수고들을 굉장히 안 하시고 그런 수고들을 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시나리오, 디버깅 방법들이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